광해군은 나름대로의 그 전쟁 후에 그런 후유증을 극복하고 민생 경제를 또 안정시킬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방안들, 이런 업적도 있었지만 광해군은 항상 이 자신이 왕통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게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왕이 되긴 됐지만 적자 출신도 아니었고 이 서자 출신이면서도 또 형이 있었어요. 임해군이라는 형이 있었는데, 임해군은 앞에서도 잠깐 소개했지만 워낙 뭐 사고를 많이 치던 그런 왕자였고, 임진왜란 때도 일본군에게 잡혀가가지고 상당히 조선을 부담스럽게 했던 그런 또 형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형은 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의 존재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우니까 1609년에 임해군이 유배되었다가 정말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광해군의 의지가 반영이 되었을 거다. 그리고 이제 그 1612년 같은 경우는 그 광해군 때는 대북 정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 광해군 정권에 반발하는 이런 소북 세력들이 바로 이 광해군을 뭔가 이렇게 좀 몰아내려는 움직임, 이것도 물론 일부에서는 거의 조작된 그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김직재의 옥사 사건으로 소북 인사 100여 명을 숙청하면서 점차적으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그 거스르거나 반대되는 세력들을 숙청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그 결정타가 된 사건이 1613년에 일어나는 개축옥사인데요. 사건의 발단은 문경세제에서 은을 운반하던 은상이 살해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이 은상을 살해했던 사람들을 결국 체포하는 과정에서 주동자가 7명의 서울들이었다. 그래서 일명 칠서지옥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서양갑이라든가 박응서라든가 이런 명문가 자제들의 설이에요. 그럼 너희들이 왜 이렇게 그 은상을 살해했느냐? 그때 이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이런 진술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은상을 살해해서 그 확보한 은, 즉 거사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영창대군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다. 그리고 그 몸통이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인 김재남이다. 이렇게 되고 엄청난 진술이 되고, 이거 완전히 역모 사건으로 비화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 영창대군이 강화도에 유배 갔다가 바로 이 유배지에서 아주 그 잔인한 방법으로, 그 당시 우리 나이로 9살이었는데요. 증살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 조그만 골방에 갇혀서 여기다가 불을 떼가지고 증기에 의한 살인이라는 뜻으로 증살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때 그 영창대군의 증살을 주도했던 인물, 그 당시에 그 강하부사는 전혀 처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이건 뭔가 이 정권에 의한 죽음이다. 그래서 이 영창대군의 죽음에 가장 붕괴한 인물이 누굴까요? 그 어머니였던 임목대비고, 임목대비는 공식적으로는 광해군과는 어머니와 아들이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임목대비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지. 광해군하고 같은 궁궐에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광해군도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덕수궁, 그 당시에는 경웅궁이라고 했는데요, 이 경웅궁으로 유폐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덕수궁은 사실은 고종이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덕을 지니시고 장수하십시오라는 의미로 덕수궁이 된 거고, 사실 광해군 때 그 정릉동 행궁을 경웅궁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광해군은 바로 이 경웅궁에서 즉위식을 올린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서쪽에 있다라는 뜻으로 소궁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임목대비를 경웅궁에다가 유폐시키고 돌아왔. 근데 이게 문제는 바로 반대 세력을 완전히 직결시켜줘 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 광해군이 너무 독선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는 데서 불만을 많이 품었던 세력들이 이걸 슬로건으로 건다라는 거죠. 어머니를 폐위시켰다, 폐모, 동생을 죽였다, 살제.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정치적으로 광해군에게 완전 측근이 된 대북 세력을 제외한 바로 소부, 남인, 그리고 뭐 서인 다 이제 반대 세력으로 돌아서게 되는, 여기에 또 광해군은 무리수를 가해가지고 또 인조 아우였던 능창군을 역시 또 이제 그 흉서 사건에 연루를 시켜서 능창군과 이것을 주도했던 신경이라는 인물을 또 처형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반대되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정치적인 뭐 숙청을 단행하면서 지지 기반을 이뤄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그 대북 세력의 핵심 중에 한 명이 허균이라는 인물이에요. 우리가 허균하면은 홍길동전의 저자로만 워낙 알려져 있어서 당연히 이제 문학가 허균의 모습을 생각하시는데, 앞에서 소개했던 은상 살해 사건을 주도했던 7서지옥 7명의 서울들하고 허균이 상당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홍길동전의 모델도 바로 이 7서지옥에서 찾는 그런 견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들이 뭔가 이 차별받고 있는 그 세상을 좀 바꿔보려는, 그래서 홍길동전의 주인공 홍길동이라는 인물이 바로 서울 출신이잖아요. 허균은 그러나 한때는 바로 광해군 때 대북 세력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이 허균이 되게 좀 자유분방하고 기질적으로도 좀 직선적인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영모 사건에 연루되어서 광해군 때 처형으로, 즉 역적으로 또 삶을 마감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허균의 사례에서도 대북 세력 내에서도 이런 정치적 분열이 이루어진 이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광해군이 또 여러 차례 뭐 무리수 같은 거 많이 뜨게 되는데요. 이게 뭔가 이 한양 즉 서울이라는 곳이 자기의 기반하고 좀 잘 안 맞는다고 판단을 했는지 1602년에는 지금의 이 파주 지역, 지금 또 교화라는 지명이 있죠. 이곳으로 도읍을 옮기려고 하는 그런 그 뭐 정말 상황까지 있게 돼요. 술사 이의신이라는 사람을 아주 믿고 이제 한번 도읍을 좀 옮기자. 근데 이것도 대부분의 신하들이 반대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광해군이 이런 천도 논의 같은 거를 하자니까 그 당시에 지식인들 상당수가 통탄을 했다라는 이런 기록이 이제 연료실 기술에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임자년 광해군이 이제 도읍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주로 이제 그 승려였던 성지라든가 또 명나라 사람 시문용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그 광해군을 어떻게 보면 좀 현혹시킨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새로운 궁궐을 지어야 된다, 또 이러다가 이 천도까지 하자, 이런 논의가 있게 되니까 안 그래도 지금 살기도 어려운 지경에 이런 뭐 정말 뭐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천도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작은 일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불만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쌓이고, 또 이 과정에서 또 광해군은 왕이 오른 직후에 바로 또 궁궐을 크게 짓는, 물론 이제 임진왜란 때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다 파괴되었으니까 이런 궁궐 이제 다시 세우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경복궁은 워낙 규모가 커서 엄두가 안 났는지 경복궁은 일단 미루고 창덕궁, 창경궁 준공 사업은 완성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는 어쨌든 왕이 뭐 거처할 곳은 있어야 되니까 뭐 큰 문제가 없었지만, 또 이제 광해군이 창덕궁, 창경궁 중건한 바탕 위에서 새로운 궁궐을 짓습니다. 바로 이 1619년에 경희궁을 조성을 하는데요. 처음 이름은 경덕궁이었어요. 경덕궁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인조의 아버지 정원군이라는 사람의 시호 중에 경덕이 들어가서 이것도 휘를 해서 이름이 나중에 영조 때 경희궁으로 바뀝니다. 바로 지금의 경희궁을 처음 세운 왕이 바로 광해군이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요 경희궁보다 더 큰 규모로 1621년에는 인왕산 자락에 인경궁이라는 궁궐을 건립을 하게 되는데, 인경궁은 너무 이제 규모가 그 당시에 뭐 여러 자료에 보면 경복궁보다도 훨씬, 조선전기의 경복궁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의 궁궐인 인경궁을 건설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리하게 요즘으로 치면 자금을 끌어들이게 되고, 그런데 또 여기에 왕의 뜻에 영합을 해가지고 당시의 쇠붙이라든가 목재, 그래서 우리가 오행, 이걸 사람들이 비꼬가지고 우리가 오행이라 하면은 화, 수, 목, 금, 토입니다. 그래서 이 궁궐 건설에 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뭐 물자들, 이런 것들을 이제 주고 그것을 뭐 대가로 해가지고 관직을 부여받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 생기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비꼬가지고 오행당상이라는 이런 용어가 그 당시에도 생기게 됩니다. 어떤 인물은 그 당시에 그 뭐 채소 같은 거, 잡채라고 이제 기록에 나오는데, 잡채를 사사로이 바쳐서
호조 판서에 올랐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별명을 가지게 됐냐 하면 잡채 판서다. 이런 또 정말 이게 사실 조롱한 거죠. 결과적으로 광해군이 무리한 토목 사업을 벌이게 됐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국가 재정을 낭비하고 또 거기에 공사에 참여하고 동원되는 사람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조선 후기에 이렇게 기록된 그 일사기문이라는 책에도 산삼정승을 사람들이 다투어 사모하고 잡채 판서의 세력은 당할 자가 없구나. 이거 결과적으로 광해군 시대 이렇게 요즘으로 치면 뇌물 바쳐가지고 출세한 이런 사람들을 조롱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이어졌고, 그건 크게 보면 결국 광해군 정권이 서서히 좀 무너져가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너무 지나치게 독선적인 정치를 했다 그랬죠. 바로 이런 무리한 궁궐 조성이라든가 토목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이 또 민심을 잃어나가는 이런 모습이 또 광해군에게 이제 계속 이제 보이게 되는, 결과적으로 광해군의 그림자에 해당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광해군의 또 한 번 그 실정이랄까요? 광해군을 무너지게 하는 게 측근 세력들 중심의 전국 운영이라고 했는데, 북인 중에서도 이 대북 세력의 이제 독주가 이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이고, 특히 이때 대북 세력의 영수가 되었던 정일홍이라는 인물이 스승인 남명조식을 아주 그 존숭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움직임을 보여요. 남명조식을 배양한 소원을 건립한다라든가, 이 당시에 성균관 문묘에 제향되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거든요, 학자의. 그런데 그 남명조식을 문묘에 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이미 문묘에 종사되어 있던 회제 이연적하고 퇴계 이양 선생을 출양, 문묘에서 이제 그 이분들의 위패를 걷어내고 남명조식을 올리게 하니까 인정을 받고 있는 이런 학자를 끌어내리고 자기 스승을 올린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반발하면서 그 당시에 성균관 유생들은 요즘으로 치면 동맹휴학, 공관까지 이제 벌이게 되고, 이 성인홍은 유생들의 명부인 청금록에서 그 이름을 삭제하기까지 하는 이런 강경 조치들을 통해서 바로 이런 그 대북 세력의 독주에 이 성균관 유생들을 중심으로 제동이 걸렸고요. 이런 모습은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이제 대북 세력이 뭐 사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독주하면서 반대 세력들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그 반감을 갖게 하는 그런 아주 큰 원인이 되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